9.12 테러가 나면 바이찬스, 북한이 미사일 쏘면 땡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룰을 지금 완전히 부수냐 마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전과 차원이 다른, 오히려 80년대, 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처럼 아주 심각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국제정서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정학과 국제정치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땅, 돈, 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2020년대 들어서서 보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위험도 높아지고 사회적 혼란도 있고 하다 보니 챕터 제목에 딱 떠오르는 게 5가지 이벤트 리스크.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뭔데 이게 5가지나 됩니까?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의 화두가 뭐가 될 거냐 이런 거 잘 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항상 관심 있거든요. 작년 기억나시죠? 네. 이맘때 이제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홍춘우 박사님하고 붙여놔가지고 그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 디플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네. 예, 하여튼 작년엔 그래서 저희 인플레이션이 이제 화두가 될 거라고 한 1, 2년 정도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플레이션 했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지정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또 지정학, 국제정치 하나고요. 그다음에 정치 경제라는, 그다음에 또 정치 철학이라는 요 정치 경제 패러다임 쪽, 요쪽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뭐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의 어떤 이론적인 그 시각을 확대 안 하면은 앞으로 낭패 보기 딱 좋다. 네. 자, 이거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시작으로 5가지 리스크를 이벤트 리스크를 제시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부터 이제 금융 위기가 실은 또 저희들이 전문 분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위기의 성격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정부에서도 또 한은에서도 다음번 위기는 뭐가 될까, 이런 금융 안정을 위해서 다음번 리스크는 뭐가 될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뒷북을 이제 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98년에 외환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외환 유동성 아주 잘 갖춰놨는데 다음번에 문제는 거기서 안 터지고 이상한 데서 터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였죠. 거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붙였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생겼고, 2020년에는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라는 진짜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에서 터졌단 말입니다. 다음번은 뭘까? 전염병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요. 내부 정치적인 이런 혼란이 많이 나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내부 정치적인 혼란 또는 이 문제를 무마하거나 수습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혼란과 국가 간의 충돌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좀 더 간다면 이제 사이버 리스크, 그다음에 자연재해와 이 전염병, 또 다른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리스크, 현실적인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부 정치 혼란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연결시키는 정치 철학과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쟁이 갑자기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도 어쨌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끝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혹시라도 뭔가 지금까지 전쟁 없던 시절이 오히려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리고, 앞으로 2020년대에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와 전쟁 리스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더 위험한 시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생겼는지 잘 궁금하긴 한데요. 물론 그 전에도 한 30년 동안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이라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9.11 테러 같은 어떤 큰 이벤트들도 있었고, 지역별로는 뭐 체첸 전쟁도 있었고, 뭐 다양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부터는 이게 아주 강도가 다를 거로 보는
이유는요. 한 80년대 이후의 어떤 전쟁들은 탈냉전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양측의 충돌이 아니고 미국 중심의 일국의 어떤 패권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어떤 조그만 흐름. 그래서 이 패권의 도전이 아니고요. 패권 국가인 미국이 가서 그냥 혼내주는 정도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거기에 반기를 든 아주 소수의 아주 마이너리티 그리고 국가도 아니고 테러 집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은 거의 탈냉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커다란 전쟁 없이 그냥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많이 없었을 텐데요. 그와 함께 전 세계가 상호 협력으로 묶여져서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러시아든 간에 몇 개 나라 빼놓고 북한과 뭐 몇 개 나라 빼놓고는 어디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2020년대부터의 싸움은 이 질서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전을 하는 세력들이 힘을 받으면서 이 질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전과 차원이 다른, 오히려 80년대, 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처럼 아주 심각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경제 논리가 우선이고 정치나 지정학적 논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봤습니다. 9.12 테러가 나면 바이찬스, 북한이 미사일 쏘면 땡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아주 어렵게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아마 큰 코 다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경제라는 이론으로 30년 동안 잘 설명이 됐는데 이게 말을 요즘 듣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는. 그래서 또 다른 그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정학 또는 우리 국제정치학으로 좀 더 크게 보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국가 중심이냐 시장 중심이냐 이게 어떤 변화를 갖고 가면서 또 국가 자본주의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정치 철학.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국민들 지지율이 지금 푸틴 지지율이 83%씩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자꾸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미국이 또는 서방이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 초강력 제재를 하게 된 이유는 뭔지. 이런 생각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저기 나쁜 놈이고 이러면은 문제 해결과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물망이라는 이론들이 필요하고 그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크로스오버하는 이런 학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접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유튜브 제목들 중에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전쟁 났다는 건 바이콜이다. 이제 주식 살 때다. 근데 사실 전 그거 보면서 저도 유튜브를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간 화가 났어요. 다른 나라의 정말 비극을 보면서 그걸 바이콜로밖에 해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화가 났지만 더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이거 진짜 오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전쟁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벤트처럼 끝나던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이게 그냥 이 단발적 사건, 이 전쟁 하나로 끝날 거냐? 이제 점점 더 확전되면서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 아니고 이제 전면 침공을 하면서 문제가 확산이 이제 됐고, 이거는 기존의 30년, 91년의 탈냉전 이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30년 동안에 유지됐었던 이 질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한 거거든요. 자, 이 동네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 30년 동안에 있었던 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신유라시아주의고, 자 서유럽과 다른 독특한 공동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자 동성애도 인정 안 하고, 그죠? 개인의 인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전체적인 게 중요해. 그리고 대통령은 아버지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것들처럼. 자,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 쪽은 경제, 정치, 안보를 다 같이 해서 가야 돼. 우크라이나만 예외가 될 수 없어. 이것들이 지난 30년 동안 안 했다가 힘이 다시 생긴 러시아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강력하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삼고 도전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자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그래서 러시아를 지금 초강력 제재로 아주 국력을 위축시켜 가지고 작살내려고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만 죽고 끝나게 될 거냐? 이 질서를 유지하게 끝내게 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질서에 대한 도전하는 이런 힘이 러시아 말고 더 큰 세력이 실은 중국이죠. 네. 자, 이게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로 엮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신흥국들이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아프리카 여러 신흥국들이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2020년대 이후의 이 국제정치 질서는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전쟁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힘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갈등이 엄청나게 부각되는 불안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자 이제는 기존 30년간은 완전히 다른 이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질문에서 사실 신한종 센터장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뭐 이 전쟁을 보면서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시각이죠.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전쟁 범죄도 있고 학살도 있고 분명히 러시아에서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들이 우리한테 계속 목격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점은 이 전쟁을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지 않는다면 전쟁의 향방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이 패권의 새로운 방향도 제가 보기엔 정말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이번 제재, 서방의 제재, 당장은 뭐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란 나라가 에너지도 식량도 다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네. 제재를 한 서방 사회가 지금 당장 뭐 팜유 가격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이 카놀라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엉뚱하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막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물가의 상승의 회오리에 혹시라도 제재를 한 서방 사회도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거죠. 성장률은 둔화시켰고 인플레이션은 높였으니까 그 이런 상황이 한 최소한 1, 2년 정도는 가게 되면서 서방 특히 유럽 쪽이 타격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흥국들도 제재에 그렇게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미 구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특히 이제 정치 제도나 이 거버넌스가 상당히 좀 약한 나라일수록 이게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2의 아랍의 봄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전쟁 끝나면은 좀 좋아지겠지 이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많죠. 네. 저는 초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언제 끝날까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전쟁이 예를 들어서 5월 9일 뭐 전승전 이전에 끝났다. 뭐 4월에 끝났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해보죠.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제 줄어드나요? 아니면 유지될까요? 아니면 더 심화될까요? 저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화될 걸로 봅니다. 지금 네. 더 심화되고 있죠. 왜? 이 잔인한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금융시장이 왜 엄청나게 반응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했던 이유가 전쟁 난 당일 그랬나요?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제재, 스위프트와 그 중앙은행 자산 동결 이게 나온 그 월요일인가부터였나요? 보면은 제재입니다. 네. 초점은 제재입니다. 자, 이 전쟁 시작한 날이 아니고요. 제재이기 때문에 이 잔인한 전쟁에 진짜 책임 묻기 위해서는 푸틴 또 이제 이런 러시아한테 강력한 제재가 더 계속될 수년간, 적으면 수년간이고요. 길면 더 오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 블록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것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 원자재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국은 좀 괜찮습니다. 네. 미국은 미국은 역시 그냥 미국은 미국이군요. 참.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상황에서 지금 별로 손해를 안 보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지, 어떤 나라는
그 지금 초반에는 좀 안 좋다가도 좀 중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나라들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일단 인플레이션 될 거고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손해 볼 게 많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유럽 연합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엄청나게 줄이기로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에너지는 미국에서 이제 LNG를 보내거나 항만 터미널도 만들고 이제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 카타르에서 갖고 오게 되면서 유럽이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서 꼼짝 못했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고요. 트럼프 때 아주 작살났던 글로벌 리더십, 특히 나토와의 관계, 여기서 미국 지네만 한다고 막 욕하다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하자고 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국제정치 용어로 이제 조셉 나이가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아직도 이게 거의 물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역시 이게 엄청난 거죠. 네. 제도와 이런 걸 통해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강력한 힘이 남아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실은 미국은 말만 하고 무기 조금만 주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국력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잘못 들어가고 이라크 잘못 들어가서 엄청나게 손해봤던 게 지난 20년 뻘짓. 지금은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부담. 자, 그런데 그래서 70년대와 달리 저희가 이제 요번 인플레이션 등등이 이제 70년대 같은 막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뭐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70년대는 달러의 위상이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서 수입 물가 급등하고 등등의 지정학적 위기가 달러의 위기까지 동착했던 상황. 그래서 그걸 부여잡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고 페트로 달러로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기로 이런 것 때문에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80년대 소비에트하고 패권 경쟁에서 이겨서 회복을 했는데 요번에 달러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았어요. 별로 안 받았습니다. 돈이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은 달러에 아까 뭐 에너지 그다음에 리더십 등등으로 따지면 별로 손해 볼 게 없고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에 러시아가 붙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가 요번에 실은 바이든과 미국과 유럽 연합이 초강력 제재를 할 줄 몰랐죠. 네. 요거는 푸틴도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전에는 설마 바이든이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경제 타격 미칠 게 보이는데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엄청 높아가지고 뭐 잘못하면은 뭐 사람들 싫어할 거를 아는데도 저질렀어요. 그렇죠. 4천억 달러 사실은 그게 뭐 달러 표시로 갖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푸틴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외환보유고를 왜 영미계 은행에다가 네. 유치를 하거나 또는 달러 포지션 이게 도대체 알았다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푸틴이. 그래서 요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판단이 경제적인 판단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가 중요했고 뉴욕이 월가가 야 그렇게 되면 경제 타격 받잖아 이래서 못했던 건데요. 이제는 경제가 단순히 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룰을 지금 완전히 부수냐 마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되라고 이런 정치적이고 지정적인 논리가 위로 올라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워싱턴의 논리고 뉴욕의 논리가 한 40년 주도에 왔다면 이제부터는 워싱턴의 논리가 이렇게 경제 논리를 누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론 자체를 경제로만 하면 월가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 얘기겠죠. 네.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든가 또 개도국들하고도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에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일단 에너지 수입이 너무 크고
거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보다는 지금 뭐 에너지의 식량이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 가입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 들어갔죠. 그런데 다른 신흥국들은 지금 그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특히 이제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방의 제재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면요. 한 3, 4년 정도는 있겠지. 이제 공장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한 앞으로 이제 판단을 우리가 좀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 한 3, 4년 뭐 4, 5년은 있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빨라져서 잘하면은 올해 또는 내년에 기업들이 잘못하면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되게 떨고 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온단 말입니까? 올 우리 수도 지정학적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네. 러시아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다. 이미 어떤 움직임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 공산품이 얽혀져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움직임은요.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인하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타겟을 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풀어준다고 관세를 인하시킨다고 그 중국에 대한 제스처 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를 고립시키는데 지금 방해가 되는 중국 특히 그다음에 중국과 지금 러시아 같은 모습으로 강하게 가고 있을 때 미국은 아마도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 강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난처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단기적인 이슈겠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여기서 우리가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길게 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가 이제 부딪히거나 경쟁하는 산업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첨단 산업에서 서방에서 중국을 자꾸 퇴출시키려고 할 겁니다. 전부 다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들이죠. 그 미국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죠? 지금 미국이 그러려는 욕심도 있잖아요. 미국이 다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아, 인건비 그래요? 차이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죠. 이제 제조업 같은 데는 실은 우리나라 홍콩 뭐 이런 데들이 잘하죠. 중국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나 이럴 때도 양 냉전의 구도에서 상당히 좋은 그 경험을 베너핏을 향유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그 이렇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내려오는 거를 올려오는 거를 억제시키고 그쪽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향유하면서 자 서방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만든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경제만의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최빈국에서 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제도입니다. 신흥국 중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제대로 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진짜 민주국가죠,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이 보기에 딱 최고의 벤치마크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죠. 네. 이대로만 하라는 거죠. 러시아 이렇게 좀 바뀌어라. 중국, 한국 정도만 좀 바뀌어줘. 이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동맹 G7에 우리를 반드시 호주 이런 데가 여기 반드시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 정도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나라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쪽에서 되게 좋은 섹터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중에 컨텐츠 등이 있죠. 우리 영화나 우리 어떤 작품들, 우리 뭐 문화가 지금 뭐 영화상 받고 BTS가 휩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주의적인 이게 우리의 실은 정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서구화된 것도 있고 근대화되면서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데 최고 통수권자한테 비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욕도 하고 하면서 뭐 그냥 원색적인 욕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 민주국가긴 하죠. 네. 자,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네. 경제만 볼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도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구에서는 이 정도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신흥국 중 이 정도 나라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이 모범 사례를 위해서라도 같이 껴안아서 끌고 갈 만한 같이 갈 만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스포츠 선수의 비유를 한다면 몸값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진 건데 값이 높아진 거죠. 그럴 때 이제 에이전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제값을 받으려면 이렇게 뭐 거래를 할 때 진짜 최고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외교가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제가 지금 석사 전공이 그쪽이었는 국가에 대한 분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S&P 무디스가 반드시 분석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걸 봅니다. 외교도 보고 국내 정치 혼란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는 지정학과, 국제 정치, 그다음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들이 이해관계 많은 이해와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것들의 수준을 많이 이제 높여놨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싸움이 서구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라죠. 이거와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 플러스 신유학 같은 이 권위주의 정치 철학 이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뀌고 나서 보니까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중국의 어떤 변화를 잘 끌어올 수도 있는 어떤 모티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제 월드 피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몸값을 높여놨으니까 이제 정말 이 제대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하기를 네. 기원하면서 일단 신원정 센터장님과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이어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만이라는 국경이 애매한 가운데 이거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됐을 때가 아마 중요한 도화선이 될 거는 러시아는 중국을 떠나서 미국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미국과 손을 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잠깐 좀 충격적이네요. 예. Round one, fight.